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4회 전산세무 2급 실무 시험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주식회사 마루상사로 되어 있고요. 네, 25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백데이터 다 설치 다 하셨죠? 네, 마루상사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바로 1번 문제에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문제. 자, 날짜는 1월 31일이고요. 1월 31일. 자, 다음에 상환 내역을 보고 마지막 회차 납부금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그랬어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기로 한다. 장기 할부 대금은 장기 미지급금 대성 캐피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거. 그래서 마지막 미상환 금액이다 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은 마지막 회차를 납부를 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회차.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월, 그래서 원금은 80만 3천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자가 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 두 개의 합산금액 87만 2천 원을 네, 오늘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한다 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 일반 전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렇게 퀵 서치 나오는 거 아시죠? 자, 저는 이제 프로그램은 아래로 내려놓을게요. 내려놓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일반 전표,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은 조금 줄여놓고 날짜는 1월 31일, 01월 31일 날 보통예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먼저 쓸까요? 87만 2천 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 장기 미지급금이라고 했어요. 그쵸? 장기 미지급금 대성 캐피탈. 금액은 80만 3천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차변에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2월 15일이고요. 날짜는 너무 중요하고, 자, 판매 거래처 대표와 식사를 했어요. 거래처 대표와 식사를 했으니까 우리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거래처하고 간이 영수증 받았고, 뭐 크게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자, 일반 전표에 날짜는 자, ESC 방향키 왼쪽 02월 15일 날 우리는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800번대 영업부니까 800번대 3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현금으로 3만 원. 출금 전표 끊으셔도 상관없으세요.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5월 15일이고요. 5월 15일. 당사는 아래와 같이 O형 빌딩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잔금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했어요. 잔금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라고 그랬고, 잔금 지급일에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임차 보증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보증금 전액, 그러니까 2천만 원만큼이 임차 보증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금 200만 원, 여기다 써드려야 되겠다. 자, 우리 이게 임차 보증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2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계약금을 미리 지급한 거니까. 그리고 1,8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죠. 그쵸? 네. 그래서 얘가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전표 다시 날짜는 ESC 05월 15일 날. 그럼 우리는 차변에 임차 보증금. 중요한 거 임차 보증금에도 O형 빌딩 거래처 쓰셔야 합니다. 2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선급금
여기도 마찬가지 O형 빌딩. 그래서 2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9월 30일이 되었고요. 9월 30일.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그랬어요.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그랬으니까 우리는 계정 과목은 투자 부동산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2억 원에 매입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가 자 일단 보통 예금으로 송금하였다 그랬고 취득세 800만 원 그랬으니까 취득세는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억 800만 원 나머지는 현금으로 우리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당연히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하니까 자 우리 날짜는 ESC 방향키 왼쪽 09월 30일 그래서 차변에 투자 부동산 2억 800만 원이 되겠고요. 대변에 가서 보통 예금은 2억 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현금으로 800만 원만큼 지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0월 11일이고요. 10월 11일. 당사가 보유 중이던 시장성 있는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이다 라고 그랬고 1,300만 원에 처분했어요. 1,300만 원에 처분했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3월 18일 24년 3월 18일에 1,150만 원에 취득한 것이고 그리고 전기말 공정가치 1,220만 원입니다. 1,220만 원. 그러면 전기말 공정가액이 우리가 말하는 장부가입니다. 장부가. 이걸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우리가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24년 03월 18일 날 1,150만 원에 취득이라는 걸 했어요. 취득을 했고 24년 12월 31일 날 1,220만 원에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70만 원만큼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70만 원만큼이 생겨 있다. 그러니까 이 평가 금액은 장부가라고 아까 설명드렸고 장부가 그 다음에 평가 이익이 기타 포괄 손익유계액으로 70만 원이 있는 상태다. 그런데 오늘 이제 처분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처분을 하게 되면 항상 장부가로 나가는 거예요. 장부가로. 그래서 장부가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처분을 하게 되면 무조건 소멸해야 합니다. 처분 시 이 옆에다 또 처분 시 반드시 소멸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변에 있었던 거니까 어디로? 차변으로 장부가는 당연히 대변으로 빠져나갈 거고 돈은 1,300만 원만큼 받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제가 유튜브에도 영상이 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비교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꼭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날짜는 10월 11일이니까 ESC 방향키 왼쪽 10월 11일 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나가게 됩니다. 투자 자산이니까 178번 쓰셔야 합니다. 위에는 당좌 자산, 아래는 투자 자산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짜리가 나가요? 1,220만 원짜리가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먼저 항상 70만 원이 소멸해야 하고요. 그리고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우리는 1,300만 원을 받았어요. 맞죠? 그러고 났더니 150만 원이다 라고 하는 대차 차익이 나왔거든요. 양수로 나왔으니까 무조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150만 원이 생기면 되겠죠. 자, 이 문제를 검토를 해볼게요. 자, 문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검토하는 과정은 취득가액과 그 다음에 처분가를 비교할 거예요. 그러면 취득은 1,150만 원이고
그리고 처분은 1,300만 원이죠. 그럼 결국 1,150만 원인 걸 1,300에 처분을 했으니까 150만 원만큼의 처분 이익이 생기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도 가능증권은 무조건 매도 가능증권의 처분 손익은 취득가랑 처분가의 차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전표에 150만 원만큼의 처분 이익이 나왔으니까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은 메인 매출 전표를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자, 4월 21일이고요. 자, 사용하던 비품을 처분했어요. 비품을 처분했어요. 그럼 유형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니까 여기 밑에 들어갈까요? 유형자산을 처분을 하게 되면 유형자산의 매각거래는 유형은 과세, 공급가액 쓰시면 되겠고요. 공급가액은 뭐 무조건 거래대금이에요. 거래대금. 그러니까 매각대금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부가세는 자동으로 10% 산출이 될 거고, 분계 무조건 혼합입니다. 지금은 비품이 나갔네요. 그쵸? 비품. 그래서 제품 매출을 삭제를 하시고 비품으로 취득원가로 반드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받아야 되는 돈은 무조건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차 차익이 생기면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 무조건 차변에 소멸해야 된다라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유형자산 매각거래는 그냥 이게 무조건 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각대금은 440만 원이라 했는데 우리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400만 원과 40만 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1,000만 원. 이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62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 받았습니다. 그쵸? 네. 자,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가야 하니까. 자, 컨트롤 엔터 눌러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시고, 화면은 조금 줄일게요. 줄여놓고, 날짜는 4월 21일, 04월 21일 날.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우리는 과세 매출에 비품 매각했어요. 공급가액은 400에 40, 거래처는 중고나라. 전자인가요? 네. 분계는 무조건 혼합. 자, 그리고 이제 밑을 채워갈 건데, 제품 매출이 아니고 비품을 매각했으니까 비품이 나가요. 그런데 비품 나갈 때 항상 무슨 가격으로 나간다? 취득가액으로 나간다. 1,0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 213번 감가상각 누계액이 무조건 620만 원만큼이 사라져야 한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 매각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440만 원을 차변에 보통예금 440만 원만큼을 수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예금 항상 부가세 포함된 공급 대가로 받아야 하겠고요. 대차 차익이 양수로 나왔으니까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20만 원만큼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유형자산의 매각은 이게 기본적인 틀이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은 지금은 보통예금 들어왔으니까 공급 대가로 받아야 한다. 부가세 포함된 가격으로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7일이고요. 날짜는 5월 7일. 제주부서 야유회를 위한 도시락. K푸드에서 구입했고요. 우리 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랬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K푸드고 금액은 총 33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33만 원을. 그러면 알아서 나누어지겠죠? 자, 메인 매출 적표에 날짜는 ESC 방향키 왼쪽 05월 07일 날 우리는 카드 과세 매입 57번입니다. 자, 품목은 뭐 도시락이라고 할까요? 공급가액은 33만 원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지겠고 거래처는 K푸드.
K푸드. 네. 그리고 신용카드사 FE 눌러서 우리카드. 그 다음 분계는 그냥 카드로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511번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분계를 그냥 카드로 결제했을 땐 그냥 카드로 처리하시면 자동으로 미지급금 나오기 때문에 우리카드. 만약에 여기가 미지급금이 아니고 외상매입금 뭐 이런 거 나오면 고쳐주셔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5월 11일. 날짜는 5월 11일. 닌텐도사에 제품을 100만 엔을 직수출했어요. 100만 엔을 직수출했고, 수출 대금 중 40만 엔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고요. 나머지 60만 엔은 다음 달 말일 수취하기로 했으니까 나머지는 외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기준 환율은 100엔당 환율이 나와요. 이게 이제 엔화는 무조건 나누기 100을 해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나누기 100. 그래서 930원을 우리가 930원이 아닌 9.3원으로 계산해 주셔야지 돼요. 9.3원으로. 왜냐면 100엔당 환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 금액 계산이 조금 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100만 엔이고요. 100만 엔 여기에 곱하기 9.3원. 그렇게 되니까 930만 원만큼을 수출하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40만 엔은 또 9.3원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4, 9, 36, 4, 32 그러면 372만 원인가요? 네, 372만 원만큼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머지 잔액은 신경 안 쓰셔도 되죠. 외상매출금은 자동 계산될 거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5월 11일 ESC 11일 수출이기 때문에 우리 16번 수출 제품 그리고 공급가액은 930만 원. 거래처는 닌텐도. 자, 영세율 구분은 직수출은 무조건 몇 번이요? 1번. 직접 수출. 직수출은 1번, 영세는 3번. 자, 그 다음 분계는 혼합. 제품 매출했고요. 차변에 가서 우리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얼마였죠? 372만 원.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하실 수 있겠죠? 네.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5월 31일입니다. 5월 31일. 업무용 승용차를 운용 리스와 영업부에서 사용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계산서 나오면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무조건 면세입니다.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 계정을 사용을 하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영업부서에 임차료 77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러면 면세 매입인가요? 자, ESC 5월 31일 날 53번 면세 매입. 그래서 리스료. 공급가액은 77만 원. 거래처는 우리 거래처 어딘가요? 믿음 캐피탈. 그리고 전자고요. 그 다음 분계는 혼합입니다. 차변에 임차료로 처리하라 그랬고 임차료 몇 번대? 800번대. 800번대 임차료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6월 27일이고요. 기계장치를 구입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그럼 과세 매입이 되겠고 50%는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지급할 예정이다. 금액이 따로 또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전체 공급 대가의 금액을 먼저 계산. 여기는 합계금액 5,797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0.5 네, 50%니까 혹은 나누기 2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2,898만 5천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금액 정도는 여러분들이 미리 친절하네.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쵸?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요대로 이게 50% 보통 예금이 50%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이 외상이니까 지금 여기 있는 현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거는 신경 쓰실 일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예금으로 수령을 하여도 현금에다가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자 그러면 전표에 가셔서 6월이니까 ESC 방향키 왼쪽 06월 27일 날 과세 매입 기계장치 네, 총 금액은 5,270만 원. 네. 그리고 거래처는 우리 로보로보. 그다음에 전자고요. 분계는 혼합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기계장치 구입했고요. 대변에 가서 보통 예금이 2,898만 5천 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죠. 미지급금이 되겠군요. 미지급금이 2,898만 5천 원.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상이라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외상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기계장치 구입했으니까 외상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그랬고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거래처는 등록된 거래처를 조회하여 사용할 거. 자, 첫 번째 외상 매출금 두손상사라고 되어 있고요. 두손상사. 자,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았대요.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이다. 그랬으니까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상 매출금 6월 1일 날 부도가 발생했는데 오늘은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6월 30일 그러니까 부도가 발생을 하게 되면 6개월 경과 후 다음 날이니까 6개월이면 12월인가요? 12월 02일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부도가 발생한 건 6개월이 경과를 해야지만 대손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상 매출금은 대손 처리가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받으러음에 대해서 회수기일이 2년이 지났대요. 그럼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수관계에 해당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모두 대손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받으러음도 대손세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두 손 거 하나만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메인 프로그램에 컨트롤 엔터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들어가셔서 자, 날짜는 04월서부터 06월이 되겠고요. 자, 우리 당초 공급일은 2024년 04월 08일 날, 대손 확정일은 2025년 05월 01일 날이 되겠고요. 대손 금액은 440만 원입니다. 거래처 F2 눌러서 두 손 해주시면 되겠고 파산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채점이 됩니다. 네. 그럼 지금 문제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거, 부도는 6개월이 지나야지만 가능하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대손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그런데 7월서부터 12월 6개월간이네요. 그쵸? 이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1억 5천만 원 직전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영세 법인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부분 때문에 6개월간의 거래를 한 회기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밑에 보시면 고지세액이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예정 때 고지를 받고 고지세액을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뭐 크게 신경 쓰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대신에 날짜는 확정이라 그래서 우리 10월서부터 12월이 아니라 이제 7월서부터
12월까지를 날짜로 가지고 가셔야지 된다라는 거 하나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자기 자리에다가 자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니까 과세란에,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란에. 근데 그 중에 100만 원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출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500만 원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500만 원이 아니고 얼마만 입력해야 한다? 400만 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직수출에 따른 금액이 700만 원. 자,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700만 원 이렇게. 자, 그 다음 매입. 일반 매입에 그래서 세금계산서 수치 매입에 5천만 원이 있고요. 이 중에 업무 추진비 관련 매입 공급가액 500만 원. 그러면 업무 추진비 관련이니까 불공이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가 불공에다가 한 번 더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공급가액은 그대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모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불공도 그대로 한 번 더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반 매입이다 라고 했고요. 일반 매입이고 지금 여기는 고정자산 매입이다 라고 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급가에 1000만 원에 1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신용카드 매입 공급가액 300만 원인데 이 중에 비품 구입 관련 매입이 비품 신용카드인데 신용카드에서 여기는 비품 그러니까 비품 구입은 고정자산이 되겠죠. 그렇죠? 고정자산. 그러면 여기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금액을 수정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네, 이 부분도 세액도 마찬가지 수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얼마로? 공급가액은 200만 원. 일반 매입에 그 다음에 세액이 2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예정 고지세액 넣어주시면 되겠고 전년도 만근에 매출할 때 발생한 바드러움 330만 원. 만근은 3월 1일 부도가 발생하였고 재산의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그랬으니까 대손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지금 이만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니까 대손세액 공제 그러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0만 원 세액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대손세액 공제는 마이너스 30만 원. 자, 그 다음에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회차에서의 정답은 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회차에서 정답은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6년 4월 시험서부터는 이제 전자신고가 5,000원으로 변경됩니다. 아시겠죠?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5,000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거는 2026년 개정세법이에요. 이 반영이 돼서 5,000원으로 변경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되었고 그러면 이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컨트롤 엔터 눌러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날짜는 7월서부터 12월입니다. 아시겠죠? 7월서부터 12월. 자, 위에 제품 매출과 관련해 이제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1억 원.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400만 원으로 수정해 놨죠. 자, 그 다음 직수출은 영세의 기타 6번이죠. 그쵸? 직수출 700.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일반 매입에 5천만 원. 그리고 500만 원. 매입은 부가세를 직접 입력해 주셔야겠고 업무 추진비 관련된 것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오른쪽에다가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500만 원에 50만 원. 이렇게 한 번 더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고정자산 매입은 여기 12번 난입니다. 여기에 1000만 원에 1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신용카드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데 신용카드의 일반 매입이 200. 그래서 신용카드 일반 매입이 200에 20만 원.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이 100만 원에 10만 원. 이렇게 분리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안에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예정 고지세액이
150만 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정 고지세에 15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 마이너스 30만 원. 대손세액 가감에 가셔서 마이너스 30만 원. 매출세액을 줄여줘야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전자신고. 네. 해답에는 전자신고를 하시려면 전자신고는 여기 19번인데 클릭이 안 되니까 요 밑에 거 클릭해 주시고 요 옆에 있는 전자신고세 공제. 현재 답은 10,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26년 4월 시험서부터는 5,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신고세 공제 5,000원입니다. 라고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예정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서 및 관련 부속 서류를 전자신고하시오. 전자신고 뭐 매번 똑같은 방식이니까. 자, 우리 프로그램에 컨트롤 엔터 전자신고 들어가시면 원천하고 부가세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가세에서 전자신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01월에서 03월입니다. 그리고 납세자 자진신고로 되어 있고, 네, 이렇게 되면 제작 눌러주시고, 자, 비밀번호 몇 번으로 하라고 되어 있나요? 비밀번호 0부터 시작이구나. 01234567 01234567 확인. 그 다음 홈택스 바로 가기. 그러면 홈택스가 이렇게 뒤에 창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창은 의미가 없어요. 없고 찾아보기 들어가십니다. 찾아보기 들어가시면 제일 밑에 내려주시면 오늘 날짜의 파일이 이렇게 있어요. 열기. 스크롤 내리셔서 형식 검증하기. 그럼 비밀번호 01234567 확인. 결과 확인.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전자파일 제출하기까지 꼭 눌러주셔야 하고 확인. 인쇄는 하지 않습니다. 닫기. 여기까지 작성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전자신고는 매번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점 꼭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결산정리사항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일까지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당해년도 미지급 비용을 인식하시오 그랬어요. 친절해요. 그러면 당해년도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당해년도분 그러면 5억 원에 대해서 곱하기 몇 퍼센트요? 4%. 그러면 2천만 원인가요? 그렇죠? 2천만 원. 2천만 원이 되겠고, 자, 대출 기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7월 1일서부터니까 7, 8, 9, 10, 11, 12 6개월이죠. 그렇죠? 6개월이니까 곱하기 6 나누기 12 해주셔도 되고 나누기 2 해주셔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절반이니까 1,000만 원만큼이 뭐가 생겼다? 미지급 비용이 생겼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전표 입력 가셔서 전표 입력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차변에 이자 비용이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 1,000만 원. 이렇게 생기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으로 이자 수익 중 그랬어요. 50만 원은 26년도. 그러니까 이자 수익은 원래 무슨 변이에요? 대변에 있는데 그 중에 50만 원이 26년의 이자 수익이래요. 그러면 먼저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선수 수익이다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이자 수익은 원래 대변에 있었으니까 차변으로 사라지게 되고 선수 수익이 50만 원만큼이 생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이자 수익이 50만 원이 사라지고 대변에 선수 수익이 50만 원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외상 매입금 2,151만 원이라고 했고요. 17,000달러
26년 1월 15일에 상환 예정이며 결산일 현재 환율은 1150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17,000달러에 대해서 17,000달러에 대해서 결산일 날 1,150원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면 금액이 1,955만 원이 나오게 돼요. 1,955만 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는 외상 매입금이 원래 2,151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얼마로 바뀐 거다? 1,955만 원으로 바뀐 거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의 감소가 생겼죠. 부채의 감소가 생겼으니까 우리 회사에는 득이 생긴 거죠. 부채는 빚이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에 득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빼주시면 얼마 나올까요? 196만 원? 네, 196만 원 만큼의 외화 환산 이익이 생긴다. 그러니까 항상 계정 과목에 따라서 증가했냐 감소했냐.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부채의 감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는 빚이 줄었으니까 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개념이에요. 자, 그럼 부채가 줄었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외상 매입금 BCD 마트 얼마가요? 196만 원이. 그리고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은요. 법인세 문제가 나왔네요. 그쵸? 법인세. 자, 그리고 기말. 법인세는 어차피 그냥 갖다 쓸 거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고. 그 다음에 기말재고에 창고에 실사한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재료. 그런데 매입한 원재료 156만 원은 운송 중인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선적지는 출발항에서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매입한 거니까 소유권이 이미 나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56만 원.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우리 얼마가 되죠? 406만 원이 되나요? 406만 원? 네. 그래서 원재료는 406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말 제공품은 그대로 기말 제품 미판매된 제품 620만 원을 수탁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아직 미판매된 거니까 내 거 맞죠?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62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이 될까요? 그렇죠? 네, 1,000만 원만큼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말 제공품은 그대로 63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4번, 5번 풀기 위해서 우리는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시자마자 그냥 엔터 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법인세부터 문제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 화면 제일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법인세 선납세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중간 예납액과 원천징수세, 그래서 둘을 합치게 되면 1,482만 원. 그래서 이 금액을 그대로 옆에다가 1,482만 원 넣어주시고, 그런데 법인세는 1,65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법인세는 1,65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금액이 있겠죠. 나머지 얼마예요? 168만 원인가요? 네. 그래서 나머지 금액만 계산해서 1,650만 원에서 우리는 어쨌든 법인세 비용이 1,650만 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이 1,650만 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선납세금은 그대로 옆에다 복사해 주시고 1,650에서 선납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추가 계상액에다 넣어주시면 법인세가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져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올라가셔서 원재료서부터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재료 406만 원 됐죠? 자, 그 다음은 기말 제공품 재고액 630만 원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은 1,000만 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 다 끝나셨으면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결산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원천징수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 근로자 김민승에 대하여 10월분 급여자료이다. 10월에 수당공제를 등록하고 급여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수당 등록 시 월정액 및 통상임금은 고려하지 않으며 사용하는 수당 및 공제 이외의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부로 반영한다. 그랬고요. 급여자료 입력 시 공제 항목에 불러오는 데이터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하여 작성한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며 전월 미완급세액이 38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대 한번 볼게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 식대 비과세 맞죠? 그렇죠? 네, 식대 비과세. 자, 직원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며 별도의 시내 교통비 등을 정산하에 지급하지 않는다. 그럼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 맞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로는 절대 건드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비과세로 놔두셔야 합니다. 야간 근로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왜냐면 사무직이라서 선생님 이거 과세로 바꾸면 안 될까요? 아니요. 이거는 사원 등록에서 결정지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여에는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월차 수당은 과세가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자료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급여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 네. 날짜는 10월이고요. 10월. 자, 지급일이 언제인가요? 지급일이 10월 31일. 31일. 자, 김민승이 거고요. 일단 수당공제를 해야 하니까 수당공제 들어가셔서 기본급 상여가 없으니까 부. 직책도 없으니까 부. 월차 있었죠.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 비과세, 야간도 무조건 비과세. 네. 그럼 여기까지 됐고, 공제 항목들은 4대 보험료밖에 없기 때문에 공제 항목은 무시하시고 확인. 자, 그럼 김민승이의 기본급 260만원, 월차 수당 45만원, 식대 20만원, 자가운전 20만원, 야간근로 30만원, 국민연금 103,500원, 건강보험료 81,530원, 장기요양보험료 1,550원, 그 다음에 26,800원, 소득세, 지방소득세 모두 정확하게 다 계산이 됐죠? 그쵸? 네,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사원 등록 보시면 김민승이는 생산직에 여기에서 부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장근로는 무조건 그냥 비과세로 놔두시는 거예요. 이 사원 등록에서 비과세 여부를 결정할 거예요. 과세 비과세 여부를.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전월 미완급세액이 있다 그랬어요. 컨트롤 엔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0월이니까 10월 엔터. 자, 그럼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월 미완급세액 38만 원은 여기에다가 38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저장 버튼이 별도로 따로 없기 때문에 ESC 빠져나가시면서 반드시 여기서 저장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저장 버튼이 없으니 빠져나가실 때 반드시 저장을 하고 나가셔야지만 채점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부에 재직 중인 정인태 사원 세대주라고 했고요.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서부터 연말정산 입력태까지 완료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 번씩 볼게요. 자, 본인이고요. 현재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총 급여액이 7,600만 원이다. 이거는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8천만 원이 넘냐 안 넘냐를 기준으로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서 월세가 나오든 안 나오든 먼저 볼까요? 여기 월세 있죠. 그쵸? 이 월세세 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일용근로소득 금액이 있으니까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뭐예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그렇죠? 분리과세.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되고요. 이자 소득 금액은 얼마 이하이면 되죠? 이자 소득 금액은 2천만 원 이하이면 이것도 마찬가지 분리과세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적연금은 친절하게 분리과세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었으나 12월 1일 장애가 치유가 됐대요. 장애가 치유가 되더라도 올해까지는 장애인입니다. 올해까지는 장애인으로. 그러면 모두 다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모두 다 여기는 데이터 모두 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될 거는 정삼태 장애인 등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인태는 빈하형과 1월 27일 혼인신고를 완료하였다. 네, 처음 나온 겁니다. 처음. 그래서 혼인신고 완료하였다. 모두 첫 번째 혼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공제 아닌 사람은 부라고 한다 그랬는데 모두 다 공제 대상입니다.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모두 다 해당 사항이 없으니 그냥 그대로 전부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자동차 보험, 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이것만 장애인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학교, 근데 배우자의 대학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배우자의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교육비, 네, 모두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교육비에서 이번 세법 2026년 개정세법에 교육비 소득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교육비 소득 제한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교육비는 다 받을 수 있다. 대신에 직계존속의 교육비 안 되고 대학원 본인만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 본인의 질병, 그 다음에 난임은 난임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난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건강 진단비, 이것도 마찬가지 공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의료비도 모두 다, 그래서 본인의 질병 치료비, 실손 수령한 금액까지 모두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신용카드 본인 사용액, 현금 영수증, 건강진단비, 전통시장. 그러면 현금 영수증은 수정을 조금 할까요? 모친의 현금 영수증 사용액은, 건강진단비는 어차피 현금 영수증 사용분에 포함인데 전통시장은 따로 쓰는 난이 따로 별도로 있으니까 현금 영수증을 180만 원으로 수정해 주셔야지 되고, 전통시장이 12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은 어차피 똑같은데 현금 영수증에다 써야 할 금액은 180, 전통시장이 12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정치자금 되는 거고요. 이건 다 본인 거니까 고향사랑기부금 가능하고요. 일반기부금, 네, 종교단체 외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월세액 나와 있으니까 월세액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크게 문제가 될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정인태 사원의 연말정산을 하러 한번 가봅시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으로 들어가시면, 자, F2 눌러서 정인태 먼저 불러올게요. 불러오시고, 자, 부양가족인데 부양가족으로 먼저 가셔서 부양가족을, 자, 저는 그냥 순서대로 먼저 다 입력을 합니다. 그냥. 자, 본인이 있고, 배우자 빈하영 86021724951557, 그 다음에 정상원 부친이라 그랬어요. 부친 직계존속 정상원 64082218651113,
다음에 김영란 6512152189 주시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 6번입니다. 정삼태 8612151189 네. 자, 위에서부터 갈게요. 자, 이렇게 일단 입력해 놓고 정인태 뭐 크게 상관없는데 우리 아까 여기 혼인신고 완료했다. 그래서 혼인의 여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본인의 여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은 배우자 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친, 모친 모두 60세 이상이니까 공제 대상이고요. 정삼태 장애인으로 수정해 주셔야지 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등록을 먼저 맞춰 드렸고요. 자, 그 다음 보험료서부터 이제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 본인 정인태 먼저 선택해 주시고 따당 일반 보장성 보험에 6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빈하영 보장성 보험 따당 65만원. 자, 그 다음에 정삼태 장애인 전용이에요. 장애인 전용에 12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장애인 전용으로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교육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인태 본인의 교육비 대학교 400만원 본인 교육비는 본인이라고 나오고요. 빈하영 대학원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삼태 장애인 특수교육비죠. 그쵸? 장애인 특수교육비 200만원 네, 이쪽 오른쪽에다가 입력해 주셔야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의료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 가서 F2 눌러서 한 사람씩 정인태 네, 국세청 자료고요. 국세청 자료 그냥 금액만 쓰시면 됩니다. 300만원에 그리고 실손 200만원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빈하영 F2 눌러서 빈하영 선택해 주시고 국세청 자료이고요. 금액은 100만원. 근데 난임 시술이라 그랬죠. 그래서 난임에 여기 보시면 화면 아래쪽에 해당은 1번, 해당하지 않으면 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1번으로 이렇게 난임 여부를 동그라미로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은 F2 눌러서 김영란 확인 국세청 자료고요. 건강진단비 1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여기까지 의료비를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신용카드로 가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자, 첫 번째 정인태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 그 다음에 김영란 현금 영수증 180 그리고 전통시장 120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 마무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 기부금 클릭해 주시고 F2 눌러서 본인입니다. 본인. 그래서 유형은 F2 눌러주시고 정치자금 확인. 그래서 금전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기부 건수는 한 건, 기부 금액은 10만원. 뭐 건수는 입력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국세청 자료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2 고향사랑기부금. 자, 이게 이제 올해서부터 이제 26년 개정세법에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이 조금 더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나누어진 건 화면이 프로그램이 자동 반영해 줄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공제 금액을 조금 더 확대해 줬는데 고향사랑기부금 입력하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 금전으로 뭐 필수 입력되어 있으니까 상호 가평군청 그리고 121-83-11113 네, 해주시면 되겠고요. 건수 한 건에 금액은 20만원입니다. 네, 국세청 자료이고요. 자, 그 다음에 F2 눌러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금전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재단 키움
128241115 해주시고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셨으면 기부금은 반드시 조정이라는 걸 해주셔야지 돼요. 기부금은 반드시 조정. 그래서 공제금액 계산해 주셔야지 되는데 원래는 기부금 문제를 푸시기 전에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셔서 그러니까 나머지 정산을 다 끝내야 돼요. 기부금은 항상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시면 여기에 금액이 숫자가 아직 안 들어와 있거든요. 빨강 색깔. 그래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원래 원칙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이걸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기부금에 가셔서 이제 기부금 입력해 주시고 이제 조정이라는 거를 할 거예요. 조정. 그래서 공제금액 계산이라는 데로 가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이 고향사랑 기부금이 10만원, 20만원 이게 또 따로 나눠질 거예요. 그거는 화면에서 자동 계산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불러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왔죠? 네. 공제금액 반영. 예. 그리고 저장이 자동으로 됐다 그랬죠? 네. 저장 한 번 더 하고 종료할게요. 종료. 그러면 금방 보셨나요? 이쪽에 있는 금액이 이쪽으로 이사 오는 거? 네. 이렇게 이사 오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뭐가 있나요? 월세가 하나 남았네요. 월세. 그러니까 월세까지도 원래는 다 풀고 기부금 하셔야지 되는 게 맞다. 자, 임대인 김하루 맞나요? 네, 김하루 701011161819 유형은 아파트입니다. F2 눌러주시면 아파트 나오겠고요. 면적 84.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주소는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80길 그리고 38,1211호 네, 똑같이 그냥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임대기간은 2025년 01월 01일 2026년 12월 31일 연간 월세 지급액 1,200만 원입니다. 그럼 알아서 계산이 될 거고요.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셔서 이제 월세까지 다 마무리가 끝났으니까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셔서 반드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기부금도 아직 안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부금 금액까지 모두 불러와지면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혼인세 공제라고 하는 게 여에 해당해서 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아까 우리 부양가족 입력할 때 여기 있는 혼인세 공제. 그래서 연말정산 입력 탭에도 자동으로 반영이 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올해서부터 이제 세법상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 세 자녀이면 여기 있는 임대 면적이 84제곱미터였지만 이제 얘가 1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100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세 자녀인 경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도권 얘기하는 거고요. 네. 자, 여기까지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개정세법 영상이 추가로 올라가져 있으니까 2026년 개정세법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꼭 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회계기간이 지금 우리 프로그램상에서는 2025년이니까 이게 2026년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3월이면 이제 K랩 업데이트가 또 한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 어떤 화면이 바뀌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추가 영상을 또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2026 개정세법하고 그 다음에 K랩 업데이트 영상은 꼭 반드시 시험 전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